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특집 방송입니다. 특집 방송. 예, 오늘은 또 최근에 범죄도시 3편이 흥행이 잘 되면서 한국 영화 또 극장 산업에 대한 위기가 과연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또 우리 한국 영화 산업의 전문가 모시고 한국의 영화 산업 진정한 위기인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오늘 모신 전문가는 오래간만에 모셨어요. 한국 영화의 산증인이자 영화 흥행가 배급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이하영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너무 오래 있었나? 내가 그러게 이빨에 좀 너무 오래 있었나 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렇게 소개하지 말고 왜 이 자리에 오신 어떤 전문가인가 좀. 무슨 스스로 이렇게 밝히면은 창피하고. 예. 네. 그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때 또 정말 한국 영화의 흥행 공식을 또 배급과 흥행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정말 좋은 책을 가지고 나오셨었어요. 책 제목이 그때 뭐였죠 정확히? 한국 영화 안 팔리는 책이에요. 흥행과 배급이었나요? 아예 안 팔리는 책이라고.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 책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한국 영화 흥행과 배급 1000만 영화의 공식이었나요? 제목도 어렵네. 그러게요. 제목이 너무 어려워. 하여튼 그런 책이 있고요. 저자 이하영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책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이게 영화 자체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흥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즌에 개봉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요일까지도 이렇게 막 다 자세하게 비평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매주 영화들 개봉할 때마다 심지어 흥행 수치까지 거의 예측 가능하실 정도로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대단한 전문가고 굵직굵직한 한국 영화의 핵심에 계셨던 우리 이하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일단 코로나를 좀 거치면서 어쨌든 우리가 위기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이 한국 영화 산업과 극장 산업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OTT랑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거치면서 좀 산업 자체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한국 영화는 뭐 늘 위기죠. 예, 어떨 때마다 이제 잘 안 될 때마다 늘 나오는 워드가 한국 영화 위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불안전한 산업 중에 하나가 영화 산업이지 않을까. 불안전하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게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고 늘 비포장도를 달려야 되는. 비포장도를 달리다 보면 언젠가 뭐 바퀴도 빠지고 뭐도 빠지면 그때마다 위기고. 근데 그것이 늘 항상 존재했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또 엄청나게 땅 하고 터지니까 이제 민낯이 다 보였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는 민낯이 다 보여서 과연 한국 영화의 그 힘은 어디 있고 한국 영화는 과연 이 시장에서 과연 굳건하게 지금까지 잘 지켜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나타난 거죠. 아니 근데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그 연간 그 영화 관람 객 수를 따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2억 명 가까이 돌파되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 그리고 또 극장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기에 있었던 게 사실 아닌가요? 그걸 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2억 명 중에 한국 영화는 1억 명이에요. 네. 근데 1억 명 시장이 있었던 거는 1960년대도 있었고, 네. 지금도 있는 거지만 그게 급속도로 늘어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1980년대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관객들이 좀 조금 성장하고 한국 영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관객들이 성장해서 이제 다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원궤도가 1억이지 않았을까라서 원궤도에 1억에 올라간 상황이고 2019년에 탑을 쳤죠.
답을 쳐서 이제 그때부터 과연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구의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잘 유지해야 될 것이고 이 시장을 잘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풍이 친 거죠. 태풍이 와가지고 다 휩쓸고 가버렸어요. 휩쓸고 가버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뼈다구만 남았는데 이 뼈다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뼈다구였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 현재 이런 고민에 지금 쌓여 있는 게 한국영화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 정도는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2억이라는 관객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1억이라는 관객수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억이 맥심입니다. 자, 1억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가 2019년까지의 고민이었지. 야, 우리 이제 1억을 어떻게 유지하지? 1억 관객 어떻게 유지하면 좋지? 그러면 여름에는 이런 영화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배우는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민낯이 보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제? 과연 1억 관객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1억을 어떻게 회복하지?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민낯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2억 명 가까이 매년 영화를 보는 인구 2억 명. 그건 물론 인구가 2억 명은 안 되지만 그렇게 따지면 5천만 인구로 따지면 5천만 인구가 매년 영화를 4편씩은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중복 관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유지돼 왔는데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2억 명을 유지해온 민낯이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은 외국 영화가 해주고 있어요. 외국 영화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헐리우드도 영화를 안 내보내니까 그게 다운이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자, 이제 시장을 두 개로 크게 나누자고요. 한국 영화가 1억, 외국 영화 1억이야. 근데 외국 영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헐리우드 영화야. 근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헐리우드도 코로나 때 영화를 안 푸니까 이게 6천 명으로 떨어졌어. 6천만 명으로. 죄송합니다. 6천만 명으로 떨어졌어. 한국 영화도 안 되니까 5천만 명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1억 1,000밖에 안 돼. 이거는 일단 이제 그게 바닥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닥이면 이제부터 어떻게 올라갈 건가가 남은 거지. 그래서 이걸 바닥을 민낯으로 본 거죠. 그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영화 외와 합쳐서 바닥을 치니까 1억 명은 나오더라. 그러니까 매년 어쨌든 국민들이 아무리 영화 산업이 어렵고 영화가 후져도 2번은 극장을 가는 게 사실은 알고 보니 기본이었다. 그런데 2억 명 외화까지 합쳐서 2억 명까지는 그것을 일종의 어떤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끌어올렸었는데 그 거품이 사라지고 기본은 1억 명이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가져가야 될 게 자, 1895년부터 어쨌든 그 영화가 처음 탄생했죠. 그 다음에 그 루미에르에서 탄생돼요. 다 아시겠지만 한국도 이제 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영화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만들어지고 있고 영화 산업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영화 산업은 아주 커다란 건물이 하나 있는 게 영화예요. 거기서 계속 파생됐던 게 TV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DVD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PTV도 있고 저는 OTT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OTT도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형성을 해나갔냐면 옆에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섰다. 그게 OTT다. 너 얘네들은 어떻게 경쟁할래? 아니거든요. 영화라는 것은 딱 고정 관객이 있고 영화라는 산업을 놓고 다른 산업을 봐야 되는데 자, 영화라는 산업 옆에 OTT라는 건물이 하나 졌어. 너 어떻게 경쟁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도 보시면 힘들지만 코로나 때도 극장에 관객들은 있었어요. 그 관객들은 극장을 찾아줍니다.
극장에 오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즐기고 왜냐 예전부터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나와 있잖아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또 가장 근접하게 문화생활할 수 있는 것이 극장이에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 저기 뭐야 관객들은 문화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극장이에요. 오늘 영화 뭐 보지? 이번 주에 무슨 영화 하지? 그 영화 보고 싶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 그 영화 보고 싶네. 일단 그러면 그 순간 바로 OTT를 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생각을 하다가 이거 내가 좀 놓쳤다. 아니면 이 영화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OTT예요. 그러니까 메인에 뭘 둬야 되냐면 기존에 형성됐던 극장 문화. 영화가 관객들하고 만나는 그 시점인 극장이라는 거. 극장이 먼저 생각해도 극장이 일단 극장이 형성돼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장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관객들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야 극장은 OTT랑 경쟁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 산업을 분석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냥 부가시장입니다. 네, 부가시장이고 일단 극장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한국 영화가 극장에서 활발히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IPTV 시장도 죽었고 OTT 시장도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극장의 영화가 많아지면 IPTV 시장도 살고 OTT 시장도 삽니다. 그 시장을 그렇게 시장을 보시고 이 판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극장에서 영화가 죽으면 다 죽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100년이 넘게 형성돼 있는 이 영화 산업이 죽었냐고요. TV가 들어올 때도 안 죽었고 비디오가 들어올 때도 안 죽었어요. 그들은 영화 산업을 더 살찌우는 데 역할을 했던 거죠. 부가시장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개의 경쟁 매체로서 이것이 OTT 시장이 커진다 해서 영화 산업이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전체적인 영화 산업에서 이 핵심적인 극장의 어떤 산업의 부흥에 따라 부가적인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도 있고 같이 몰락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 시장을 그냥 재래 시장으로 보게 되면 재래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팔고 있어요. 채소도 팔고 과일도 팔고 팔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도 채소 팔고 과일 팔아요.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죽느냐? 안 죽는다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직 지금 시장으로 딱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재래시장은 살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냅둬. 그러면 이게 경쟁이냐? 서로 보완해 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땐 보완해 주는 시장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잘 돼야지 OTT도 살고 IPTV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영화가 개봉을 많이 못했죠.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봉들이 많이 늦춰지기도 하고 근래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개봉 못했던 영화들도 많이 다시 개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 영화 신작이라고 찾아보면 사실 재작년도는 보면 막 2020년, 21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영화들이 꽤 있더라고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도. 그러면 지금 단순히 영화 배급과 흥행의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실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영화 제작 현장에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충무로 제작사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어쨌든 영화 산업을 이끌어오고 있는 제작사 영화인들이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어느 정도로 어려웠나요? 상황이 좀 어땠나요? 영화만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어려웠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다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 크게 영화 산업이 물론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가내수공업이에요. 그렇죠. 네, 가내수공업이기 때문에 가내수공업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더 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코로나 때 다 힘들었지만 영화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힘들었냐? 영화를 만들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영화를 못 만든 거죠. 왜? 이제 영화에는 제작사가,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서 볼 때는 제작사도 중요하지만 프로덕션도 중요하지만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배급사가 더 중요해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배급사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영화들이 창고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고에 영화들이 많은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여러 개 안 생기는 거죠. 그 영화들이 풀어서 다시 돈이 회전이 돼서 통화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영화 자체 내에서 통화량이 증가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들고 있는 제작사들은 투자를 못 받아서 영화를 못 만들었던 거고 또 배급사들은 창고에 영화들이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거고 그들이 그 영화들 빨리 풀어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왜 한 칸씩 건너뛰기 하기도 하고 이제 음식물 섭취 같은 거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관객들이 극장에 안 오기 때문에 영화를 배급을 못했던 것이냐 혹은 영화들이 제대로 원활히 배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관객들이 극장을 안 찾은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정확히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일단 코로나가 제일 크고요. 예. 자, 얘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 자, 극장이 잘 되면 예. 돈이 벌어지니까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그 돈으로 제작이 들어와서 제작이 활성화되고 제작이 활성화되면 다시 영화가 많으니까 관객들이 증가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순환 구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그 중간을 그러니까 이 큰 맥을 딱 가운데 잘라버렸어요. 예. 가운데 탁 잘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극장에 손님이 안 온 거야. 극장에 사는 손님이 없으니까 배급사 입장에서는 지금 풀면 안 돼. 지금 풀어봤자 망해.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버텨.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영화 안 만들어져. 예. 영화 안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영화가 없고 신선한 영화가 없어져. 계속 이제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는 창고에 있는 영화를 빨리 풀어내야 돼요. 그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부탁이 있는데요. 진행자가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막 승질을 내고 그래 답변하면서 나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 저기 질문할 때 예. 승질 안 내는 거로 질문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예. 여기 뭐 들으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또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이거 분명히 할 얘기 있을 텐데 자꾸 피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제작사들은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존의 영화들을 좀 밀어내야 되잖아. 빨리 극장 개봉을 해야 되는데 제작사들의 요구하고는 달리 배급사도 그렇고 극장도 그렇고 영화들을 좀 너무 몸을 서린 게 아닌가. 이거 좀 억지로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영화들을 좀 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워딩은 그렇습니다. 배급 비용이 없어서 창고에 묵혀있는 영화가 거의 한국 영화가 8, 90편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와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됐는지 관객들을 그래도 좀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영화들을 좀 강제로라도 좀 개봉을 시키는 방법은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좀 얘기를 좀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 관객이 이제 코로나 끝났어요. 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갔잖아요. 예. 자, 포스트 코로나 넘어갔으면 서둘러서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영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이건 네. 되게 예. 심플하죠. 영화가 필요한데 영화가 없었어. 한국 영화가 지금 개봉 안 했어.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헐리우드가 풀면 우리도 푸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헐리우드 영화는 풀리고 있어. 근데 한국 영화는 여기서 이제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짱을 보는 거야. 그리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배급사들이 지금 조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불과 몇 년,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 급급한 거야. 지금 창고에 있는 거 푸는 거에 급급한 거죠. 창고에 있는 건 이미 보세요. 쌀도 햅쌀이라는 게 있다고. 사람들은 햅쌀을 좋아하지 구주쌀을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안 짓고 만 거야. 땅이 후지니까 땅이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땅이 막 뒤집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농사 짓지 말고 작년에 있던 쌀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쌀을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니 없으니까 볼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 이거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고 소비자 관객들을 마치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독과점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지금 밝히는 거야. 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영화를 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빨리 햅쌀을 만들 수 있는 햅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빨리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이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를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아까는 1년 반년 정도 약 10한 6개월 정도 힘들 거라 하지만 그 이후에 영화가 없으니까 3년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를 만들어면 내년에 개봉되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지금 영화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면 내년 시장도 그렇게 불투명해지는데 이 시장이 한번 다운되면 이걸 살리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03년, 2004년, 2005년은 굉장히 한국 영화에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영화인들이 지금 현재 고민이죠. 예, 그럼 이제 영화에서 영화 흥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극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 영화 산업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극장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 산업이 있고 극장 산업이 있는데 극장 산업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많이 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관객들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첫 번째는 뭐 비대면 거래 확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극장에 가면은 관리 인원을 굉장히 감축하고 키오스크로 대부분 전환을 했죠. 심지어 몇몇 극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표소가 없죠. 심지어 매점에서 그냥 매표 행위까지 같이 할 정도로 관리 인원을 굉장히 줄인 게 있어요. 그건 분명히 비용 감축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극장들이 이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결국은 영화표 인상이 영화값 인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속마음 얘기해 속마음. 자꾸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속마음 얘기하세요. 예. 좀 이제 극장에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예. 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독과점 체제가 됐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무슨 독과점이야라고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극장 3개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CGV, 롯데, 메가박스. 그럼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 각 브랜드로 뭐 예전에는 뭐 대구 같은 데는 만경강, 한일극장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경쟁 체제가 아니라 브랜드가 돼서 체인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독과점 체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영화를 볼 수 없다. 이런 거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든 거죠. 아니 그 경제학적으로는 독과점이 맞죠. 독과점이라는 게 꼭 한 회사가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몇 퍼센트 비율 이상으로 특정 회사 몇 개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걸 독과점으로 우리가 그 규정을 하거든요. 한국 극장 산업은 정확하게 독과점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 브랜드가 3개밖에 없다고 보면 넓은 땅덩어리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 아니지만 그
세 개밖에 브랜드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극장이 코로나 시절에 3번의 가격 인상이 진행됐습니다. 1,000원씩 1,000원씩 3,000원을 올리겠죠. 그거는 관객을 저버린 행위죠. 그쵸. 네. 그런 과감한 얘기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만약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체제였다면은 이렇게 가격 올리는 게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암암리에 이세 뭐 담합.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예. 담합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런 일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예. 10명이 모이는 것보다 3명이 모여서 얘기하기가 편했겠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래서- 거의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렸다. 예. 뭐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도 올렸다. 올린 것은 뭐냐면 관객을 저버린 행위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관객들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왜 올렸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냥 이들의 기업 논리라면 나 작년에 수익이 떨어졌어. 작년만큼 관객이 들어오더라도 매출로서는 성장을 하면 나 이 자리 그렇죠. 유지할 수 있어. 아주 기본적 논리죠.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영화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 영화 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리 보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일단은 가격을 올림으로써 작년보다 수익성이 좋아지면 나 오늘 연장 계약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사고로 이걸 올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뭐 앞으로 영화 만드셔야 되는데 예, 알아서 발언 수위 조절하십시오. 예, 예. 또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된 경우 관객을 저버린 행위였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또 한 번에 우리한테는 힘든 그 고비가 온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잠깐 관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영화 값을 오히려 인하를 해서 일종의 유인 효과 유지라도 해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랐지만 유지라도 해서 극장에 올 수 있는 오히려 요인을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극장에서는 역으로 비용을 올려서 그 이야기는 저거잖아요. 오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겠다잖아요. 어차피 영화 보러 오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생각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져서 솔직히 얘기하면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제 가격을 올릴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가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대잖아요. 중간에 도매상이 있잖아요. 이들하고 협의가 있었느냐? 협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호응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인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협의를 통해서 좀 같이 좀 올려보자라고 했다면 아마 그 회의 갔으면 제가 가격 올리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무턱대고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나서 그들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가격 올린 게 아니라 니네들이 영화를 우리한테 안 줬기 때문이라고 다 이게 그 시장이 안 좋아진 거를 우리한테 일명 독박을 씌우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주에서 좀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표 인상은 이게 민감한 게 극장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배급사 그 흥행 수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이쪽 배급사나 이쪽 영화 충무로나 이쪽과 함께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극장에서 올렸다. 그러면 그때 올렸을 때 이 소위 영화인들,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봤자 예. 새 짖는 소리 정도? 왜냐면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예. 영화인들은 이것도 이게 무슨 변명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내일 먹고 살 게 그렇죠. 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피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할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야 우리 지금 영화 어떻게 만들지 이거 자체 고민에 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죠. 고민인데 무슨 술이 들어가. 그렇게 고민하는데 올렸대?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그걸 왜 올렸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영화인들의 지금 판단이었죠. 지금 영화사들이 저도 뭐 영화사 다닌 지 오래됐지만 뭐 1, 2년씩 그냥 아무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는 영화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꾸준히 영화들을 개봉시키고 흥행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화에 지금 제작하는 데가 많은 부분 이런 환경 속에서는 다 간의 수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약간의 공장을 차려서 거기서 이제 봉적 공장보다 더 힘들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양말을 꼬매야 되는 상황이죠. 양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디자인을 뽑아낼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지금 큰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극장이 가격을 올렸다는 거에서 순간적으로 저러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예. 다시 이제 영화 산업 이야기로 들어와서 그리고요. 가격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의 경제 용어로도 그렇잖아요. 가격은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논리가 정연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맞죠. 수요와 공급 눈에 보이지 않는 맞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요?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공급과 뭐 어쩌고 작용하고 그 안에서 그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올렸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작년에 손해 봤어. 야, 이 코로나 오래 갈 수도 그 당시는 이제 빨리 끝날 거 생각 안 했죠. 이거 코로나 오래 갈 것 같은데? 빨리 올려. 이게 이제 이런 논리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때까지 역대 이런 적이 없이 3번이나 올렸던 거예요. 3번 올리면서 한 번도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마치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또 우리가 왜 얘기를 못 하냐면 지금 이 판에서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진 거는 극장이에요. 그렇죠. 극장의 파워는 지금 우리가 감히 건들 수도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영화를 값을 올렸다 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 극장과 배급 산업을 너무 또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극장을 소유한 측에서 배급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배급하는 측과 극장과는 또 논리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내부적인 논의가 없었을까요? 극장 수익이 더 많겠어요? 배급자 수익이 더 많겠어요? 그렇구나. 간단하구나. 극장이 더 힘이 세구나. 한 회사라도 극장 산업 중심일 수밖에 없다. 자, 그동안 관객이 늘면은 가장 많이 돈 버는 게 누구예요? 극장이었죠. 극장이죠. 배급사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배급사가 돈을 벌지만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돈 번 거는 우리나라 그렇죠. 세계 회사가 독식을 하고 있는 이거 완벽한 100% 독식. 100% 독식하고 있는 세계의 극장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1억밖에 안 되는 관객이 2억이 되는 순간 2배를 벌었잖아요. 자, 그 수익이 있어요. 그 수익이 어디 있어요? 걔도 본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본사에 그 관객들이 낸 돈, 그거로 인해서 수익을 번 돈이 금고에 있는데 그 금고에 있는 돈을 이럴 때 어려울 때 써야 되는데 그 금고에 있는 돈은 공중으로 분산됐어. 없어. 마치 감가상각하듯이 없애버렸어. 자, 그러면 그 돈을 그리고 외국에서 쏘고 또 이제 날렸어. 그렇죠. 해외에도 극장 무지하게 많이 늘렸죠. 그리고 자기네 산업 확장하다가 몇몇 사람의 그 기획으로 인해서 확장을 하다가 망했어. 그걸 왜 그들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 영화판에다 책임을 씌워?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수익을 이렇게 낸 걸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다시 이쪽 판에서 어쨌든 살아남겠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일이야. 끝났어. 그리고 나는 작년 것만 봐. 코로나 때 우리 마이너스 3천억이야. 자, 올해 어쨌든 회복을 해야 돼. 가격 올려야지.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관계 떨어지는 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예. 했는데도 올렸어. 근데 관계 떨어졌어. 알고 있는데 떨어진 거야. 근데 그걸 왜 니네들 영화를 안 풀어서 그랬어? 니네들 영화를 못 만들어서 그랬어?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3대 극장사들이 사실은 뭐 실질적인 한국 영화의 지배자들이죠. 왜냐하면 투자, 배급, 상영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결국 요금을 인상한 것은 영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단순히 정말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더 극장이 돈을 유지해야 되는가, 수익을 벌어야 되는가, 요 관점만 고려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금 인상으로 드러난 거네요. 여기서 진지하게 영화 산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알고 아시면서 물어봐. 알면서 일부러 전문가인 통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또 설명해 보자고요. 예전에 예. 아주 오래전부터 1900년대부터 영화값이 대강 심리적으로 어느 선에 맞춰져 있냐면 설렁탕 값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 설렁탕 값에. 네. 설렁탕 값이 왜냐면 만만하잖아. 네? 관객들이 만만해야지. 뭐 이렇게 좀 야 영화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영화를 보자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 좀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시간 그쵸. 남지 우리 영화나 보자 했던 게 야 설렁탕 값이잖아. 뭐 이 정도 분위기잖아요. 예, 딱 근데 와닿네. 지금 15,000원 어느 동네에 15,000원 설렁탕 값이 15,000원이야. 이 부담을 지어줬어. 부담을 지어주다 보니까 관객들이 고민이 많아졌어.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걸 왜 잘못했다고 그래? 그건 관객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만드는 놈이 잘못한 거지.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관객이 안 드니까 배급사들은 영화를 또 못 풀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격 좀 내려주면 안 돼? 못 내려. 니네들이 영화를 더 풀어. 그래야지 시장이 더 좋아질 거야. 영화를 더 풀어서 시장이 좋아지면 누가 좋아져? 극장이 좋아져. 다 좋아져. 하지만 극장이 돈 더 벌어. 근데 돈 더 벌어서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엄한 데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럼 엄한 데 투자하게 되면요. 또 영화판에 돈 안 들어와. 그럼 또 영화인데 또 힘들어. 그게 열나잖아. 지금 이제 국내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CGV와 롯데시네마가 이쪽 아시아 동남아 쪽에 극장 산업에 엄청나게 진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그 좀 몸이 안 좋아서 쉬면서 베트남 여행을 좀 몇 번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CGV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노이에만 뭐 십수 개가 있고 뭐 전국으로 따지면 장난 아니고요. 롯데시네마도 그렇게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극장을 유지하려면 콘텐츠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 영화 투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최근에 조금 수익성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많이 좀 손실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 오히려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을 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같이 물에 빠졌는데 예. 나만 살겠다고 옆에 사람 누르면서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 자기가 먼저 사겠다고 올라갔는데 예. 눌린 사람들이 영화인들이군요. 그렇죠. 충무로. 그러니까 예. 의리는 되게 없죠. 예. 보세요. 극장은 안 돼도 팝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팝콘의 시장, 팝콘, 그러니까 매점의 매출이 굉장히 큰데, 매점이 사업자가 좀 틀린 회사가 좀 있어요. 극장 수익을 안 잡고 다른 이제 회사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이제 이렇게 잡는 회사가 있단 말이죠. 대부분 그런 거 총수 일가들이 따로 사업자 가지고 뭐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까지 뭐. 네. 예. 그런데 그 수익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면 당연히 극장은 손해 봤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수익이 들어오면 극장도 이렇게 손해 안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자꾸 배 아픈 소리를 해가지고 또 특히 이제 극장이 얄미운 거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극장이 뭐 나라의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영화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겠고 한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맞아.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영화 산업이 위기라고 그래서 제작하시는 분들 혹은 현장 영화 스태프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분들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는 건 우리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대기업들은 좀 배제됐으니까요. 당연히 그 지원 대상에서 극장들이 지원을 해달라는 기사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자, 코로나 때, 극장을 살리겠다고 250억인가? 270억인가를 극장 살리겠다고 돈을 투자했어요. 나라 돈을. 예. 결과적으로 영화 산업이 성장했어요. 우리가 우리 영화하는 사람들이 살아났냐고. 우리가 생활이 좋아졌냐고. 안 좋아졌잖아.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지. 알겠습니다. 극장에다 쐈더니 그쵸. 극장만 좋아지고 끝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관객들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영화를 봐야 되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게 정책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을 이제 또 다시 좀 되돌려서 어쨌든 그렇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작년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어요. 뭐 작년 초에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거리두기 한 칸 띄어앉기도 없어지고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영화들이 개봉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극장 전체로 봐서는 관객들이 여전히 회복이 좀 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올 초까지 해서 지금 한국 영화 중에 그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국 영화들이 반성해야 된다. 너무 영화를 쉽게 만들었다.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바타 같은 영화는 흥이 또 잘 됐거든요. 아바타 2 같은 건.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범죄도시 3 때문에 다시 이게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그 범죄도시 3 얘기는 좀 이따가 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수익을 넘기기 쉽지 않은 한국 영화들. 영화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바뀐 이 영화 산업, 극장 산업이 문제입니까? 오늘 날짜로 보면 예. 올해 박스오피스 10위까지를 보면 그 범죄도시가 현재 1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개봉했지만 올해 스코어로 하면은 영웅이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웅이 8위. 네. 한국 영화에서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0위로 이제 교섭이 올라가 있죠. 예. 나머지는 이제 2위가 이제 스즈메 예.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다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있고 이제 아바타 예. 작년 어마쯤 아바타 올해 관객 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판단해 봤을 때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점유율이 한국 영화 점유율은 현재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그냥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그 볼 영화가 없다. 볼 영화를 우리가 제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안 본 거지. 한국 영화를
관객분들이 나 한국 영화 안 봐.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스코어 올라오는 걸 보면 범죄도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개봉했던 범죄도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관객 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회복의 원인이 뭐냐? 가장 큰 원인을 찾으면은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볼 영화가 있다.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극장에 볼 영화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난 안 볼 거야라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한국 영화 왜 봐? 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볼 영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 영화 중에서 볼 영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안 된 거지. 볼 만한 영화가 나오면 한국 영화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영화가 볼 만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볼 만한 영화들이 개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꾸 투자가 돼서 한국 영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활성화되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작가들이 들어오고 좋은 감독들이 계속 여기에서 영화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영화 중에 볼만한 영화들이 늘면서 관객들이 한국 영화로 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영화 전체적인 시장에서 한국 영화는 그 통계적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50%를 차지하는 한국 영화가 50%를 못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운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만한 영화들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한국 영화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뭐 하락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진단하시는 거죠? 애매한데?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이게 영화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도라는 게 뭐냐면 영화 기획이라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영화를 만들 수는 없죠. 만약에 이 신선도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 영화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 그냥 찾아서 볼 정도는 뭐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안 본다는 건 뭐냐. 그만큼 영화는 신선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배우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에서도 내가 이 배우 보고 싶어. 이 배우가 지금 가장 핫해. 이 배우가 이 영화에 나왔네. 이런 영화네. 액션이네. 이 배우가 액션을 하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게 마켓인데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영화들은 사실은 코로나 2019년에 결정돼서 이 코로나 시절에 찍었던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도는 떨어져 있고 신선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객들 입장에선 영화를 보고 판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 전에 별로네. 별로일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드는 거고 별로일 것 같아라고 하다 보니까 티켓을 끊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옆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센 게 들어오니까 이걸 봐야지 라고 이제 그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영화를 그냥 창고에 있는 영화를 마구 뿌려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소화시키고 새로운 영화들을 빨리 관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영화 괜찮네, 한국 영화 볼만하네. 또 그렇게 또 작년과 뭐 2019년 같이 2019년 전과 같이 최소한의 50편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상업 영화만. 그러니까 지금 독립 영화나 이런 건 좀 뺐습니다만 한 50에서 60편 정도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죠. 나와서 계속 관객들한테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 상품 어때요? 볼만하겠죠? 이건 봐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 툭 던져놓고 안 좋네. 그러면 다음 영화 하는데 고민인데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관객들로 하여금도 선택권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현재 죽어 있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관객의 흐름은 지금 회복이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부터 2019년도 평균 관객 수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관객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객이 움직이고 있을 때 영화를 빨리 풀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여름 시장이 있습니다. 여름 시장에서 과연
얼마큼 회복이 될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여름 시장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 범죄도시 3가 뭐 예상대로 흥행이 잘 되고 있어서 그거 예측은 이따가 따로 여쭤볼 건데 지금 7월부터 굉장히 좋은 라인업들이 한국 영화 라인업들이 기다리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기대작인 우리 유승환 감독님의 밀수부터 시작해서 7월에 한국 영화 라인업 꽤 괜찮죠. 그리고 그 영화들은 그 묵은 영화들은 아니죠. 묵은 영화들도 있나요? 지금 저 김용화 감독님의 더 문. 저 개인적으로는 더 문이 좀 걱정되는데 예고편 봤더니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영화 아닐까 싶은 장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한데 7월 라인업이랑 한번 예측 좀 한번 해주시죠.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될지. 일단 28주차라고 하면 이제 7월 중순입니다. 7월 예. 중순에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드가 나와요. 데드 레코닝. 레코닝이 나와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나오는데 그게 아마 이제 시장은 이제 붐업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여름 시장이라 해서 여름 시장 영화를 딱 갖다 꽂았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치는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뭐 영화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쵸. 상업적인 시장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면서 30주차에 밀수라는 영화가 나오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누가 먼저 이게 여름 시장은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가 많이 달라져요. 시장이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거죠. 첫 번째 타자가 영화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도 타격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주차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요. 한국 영화 전부 다 안 좋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국 영화를 포기하고 딴 영화를 보게 되는, 아니면 극장 오는 걸 포기해버리는 이런 시장이 되는데, 일단 밀수라는 영화가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밀수가, 그리고 또 뉴가 여름 시장에 1번 타자로 등장한 걸 보면 뭔가 자신 있으니까 그쵸. 등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번 타자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매주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나오는 영화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맷집을 가지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는 시장인데 1주차에 딱 뉴라는 배급사에서 밀수를 딱 꽂아놨다? 이거 뭔가 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더문이. 예.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제목이 피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목은 바뀌어서 나오는 비공식 작전. 예. 이게 이제 쇼박스에서 내놓은 영화죠. 그 다음에 CJ가 더문을 갖다 이제 꽂은 겁니다. 근데 CJ 같은 경우는 CGV라는 극장이기 때문에 밀수가 세더라도 극장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쇼박스는 밀수가 세거나 밀수도 세고 더문도 세면은 쇼박스 입장에서 극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곳에다 지금 영화를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일부 언론에서 쇼박스가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정이 굉장히 애매한 일정의 영화를 개봉을 결정했다. 이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갖다 놓았던 그 31주차가 여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1년 중, 그러니까 물론 여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지만 1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몇 번 말씀해 주시고 저도 몰랐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영화 제일 흥행 잘 되는 시즌이 설하고 추석 아니야? 했었는데 가장 큰 시장은 누가 뭐래도 여름 시장인 거죠? 네, 여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설이나 추석은 연휴, 딱 그 연휴 시장밖에 없는 거거든요. 연휴에 약 131일 하루 평균 관객이 한 130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름 시장이 무서운 건 뭐냐면은 1주차 경쟁을 하는데 각 배급사마다 가장 센 걸 갖다 꽂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여름 방학도 껴 있기 때문일까요? 휴가요. 휴가 껴 있기 때문에. 네. 예. 여름 방학뿐만 아니라 회사들의 휴가들이 다 그때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일단 좀 이렇게 풀려요. 마음이 좀 풀리고 뭔가 해보고 싶고 뭐 나가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극장 가고 싶고. 그쵸.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관객들의 습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그 습관이 뭐냐면 나 작년에 여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올 여름에 뭐 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에 지금 영화들 괜찮아요. 밀수라든지 아까 나왔던 더문이라든지 더문 같은 게 SF 영화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이 시장을 분명 형성해주고 나서 밀수가 터지면 여름 시장 터진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진짜 이제 전문가인지 우리가 질문을 개봉 시점만 놓고 봤을 때 뭐 미션 임파서블 제외하고요. 미션 임파서블이야 잘 되겠지 뭐 당연히. 올 여름 흥행 성적 예상 관객 수까지는 아니어도 시점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 제일 잘 될 것 같은 한국 영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밀수죠. 밀수 역시. 예. 일단 밀수가 첫 번째 뉴라는 회사에서 뉴라는 배급사는 뭐 우리나라 4대 배급사에서라고 하더라도 일단 4위거든요. 예. 근데 이 배급사가 영화를 가장 먼저 봤겠죠. 그리고 이 배급사가 다른 영화도 있고 더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비공식 작전도 있고 또 이제 롯데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뉴가 1번 타자로 여름 시장 1번 타자로 나섰다? 그 자신 있다는 거.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으니까 분명히 1번 타자 갖다 놨을 것이고 류승환 감독이다. 그치. 이 감독의 내공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예고편만 봐도 이제 유승환 감독님이 그 초창기에 그 아주 재밌는 영화 만드는 그 중간엔 뭐 군함도부터 시작해서 뭔가 힘준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재미를 위해 일을 갈았구나 싶은 영화 같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 유승환 감독은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관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려고자 하는 거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영화를 보거나 시나리오 보거나 기획을 할 때 분명히 그거를 감안하고 만들었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밀수일까? 그 안에는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을 것이고 뭔가 신나고 그리고 이 제목 상태에서 이 바다를 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보면은 시원할 것 같고 통쾌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뉴 감독이 가지고 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그 당시에 이제 여름 시장에서 흥행 1위를 했잖아요. 이 여름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여름 시장에서 어떤 영화를 갖다 놔야 되는지를 이미 뻔히 잘 알고 있는 그 베테랑 정도의 통쾌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밀수를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안 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영화 저는 1순위가 더문 그리고 2순위가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인데 개봉 이 배급 관점에서 좀 위험하다 싶은 작품은 어떤 작품? 일단 CJ는 늘 그 31주 차를 공략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31주차 항상 자기 영화를 그렇죠. 31주 차를 아주 꼭 자리에 잡고 있던 회사예요. 예. 이건 내 자리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런데 쇼박스가 돌아버렸네. 너 왜 들어왔니? 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사실 31주차 가지고 CJ랑 롯데가 막 치열한 경쟁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CJ가 31주차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과 함께 있을 때 그 전 겨울에 신과 함께 1편이 되면서 터지는 바람에 롯데가 자신 있게 31주차를 공략을 하는 바람에 이제 CJ가 피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롯데가 그러면 오히려 롯데가 역공을 한 거네요. 이거 원래 CJ가 먹는 자리인데 이거 우리가 이번에 할 거야 이러고 내는 거군요. 호시탐탐 고지점령을 서로 하고 있는 거죠. 재밌네. 근데 이번에는 더문이 딱 갖다 꽂으면서 롯데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제 가지? 왜? 그 뒤에 무슨 영화가 하나 있냐면 이게 또 겁나는 영화가 하나 있죠.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이게 지금 이게 이 그러게. 영화가 원래는 7월 말에 개봉이에요. 헐리우드에서는. 헐리우드에서는 여름 시즌은 5월 달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 6, 7, 8인데 7이 피크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8월이 아니에요. 다행히. 좀 늦지.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8월 시장을 못 넣는 거예요. 우리가 8월 시장을 한국 영화 독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얘네들 다 7월에 가니까. 예, 예. 그런데 7월에 딱 가려고 했더니 한 주 전에 한국 시장에서는 한 주 전에 미션 임파서블이 들어가 있고 한 주 뒤에는 밀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낀 배급이 되고 그래서 앞뒤로 낀 배급이 되다 보니까 피해 가자. 그래서 지금 8월로 옮겼는데 그 8월에 간 자리가 또 애매한 게 롯데가 갈 자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어떻게 하지 막 이제 고민이 됐죠. 왜냐하면 이 유토피아 얘가 지금 광복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8월 15일 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네, 8월 15일 날 가는데 지금 덤은 다음 주가 바로 8월 15일로 넘어가는 이제 연휴가 끼는 주인데 그 주에 가려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 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렇네. 배급 그래서 어쨌든 예. 지금 질문하셨던 예. 더문은 위험하지 않냐?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네. 시나리오도 못 봤고 이번 거는. 그런데 뭐 어쨌든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신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신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이걸 봐서는 뭔가 있어 보여요. 예.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죠. 쇼박스는 정보를 알 거 아니야. 예. 쇼박스가 왜 자기네 영화를 같은 주에 박았을까? 그러게. 만만해서 박았을까?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더문이 세면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화를 나란히 그렇게 푸는 거, 이거 지금 저 바로 다음 주죠? 아니죠. 지금 더문하고 맞짱을 뜨고 있어요. 같은 주에 같은 날 개봉이에요. 자, 보세요. 예. 자, 우리가 계산을 잘 해보자고요. 앞에 밀수가 가고 있어. 예, 밀수. 예. 그 다음 주에 지금 더문하고 저기 비공식 작전이 이게 자꾸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못 해보네. 비공식 작전이 같이 들어와.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3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3위로 떨어지는 시장에 왜 들어왔을까? 그러게. 그러면 더문이 만만해 보였던 이유가 뭘까? 더문이 세게 보이지 않았다? 그럼 나 2위 할 자신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문이 위험하겠구나. 그러니까. 좀. 뭐 배급 쌓기들은 서로 정보를 알 거니까. 예. CJ는 어쩔 수 없이 31주차 가야 되고. 예. 쇼박스 입장에서는 나 저 영화 만만해. 한번 붙어봐야 되겠어. 하고 들어간 거지. 더문이 역시 조금 왜냐면 저는 영화 외적으로 예고편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공식에 충실한 영화인데 한국의 기술로 만든 영화라는 느낌 플러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김용하 감독님은 그 CG 회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결국 이 회사를 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그런 장르 영화들을 지금 계속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 영화 네. 그 회사 팔지 않았나요? 팔았나요? 네. 그래요? 딴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더문이 좀 위험한 것 같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게 일단은 저는 장르적으로 좀 위험한 것 같고 이런 장르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썩 잘 될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 저는 그 두 영화가 저는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 영화니까 네. 먹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여름 시장에서의 재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이 좀 있어요. 예.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외계인이 예. 잘 안 됐어요. 잘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안 됐죠.
우리 판으로 얘기하면 잘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들으신 얘기 중에 이게 도대체 외계인 속편, 이게 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속편이 개봉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완전히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공개는 한데요. 어떻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뭐 OTT로 직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고민이 많겠죠. 네. 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결정하지 못했을걸요. 네. 아마 어떻게 할지. 예. 그렇게까지 안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것이 만약에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원래 스코어에서 더 빠져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저 영화가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느냐? 아니면 관객들이 몰라준 거냐? 몇 가지 판단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것은 SF 장르라고 해서 반드시 여름 시장에서 된다? 잘못된 생각이죠. 더문도 SF 장르지만 영화가 못 만들어지면 관객들은 선택을 안 해요. 왜? 여름 시장에서는 선택할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선택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 영화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영화 요금이 인상돼서 그렇죠. 내가 뭐 이 정도 영화들은 봐줘야지가 아니라 주머니 사정 때문에 특히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아직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중에서 최대 만족도를 노릴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마케팅 전쟁이 되게 심하게 벌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에 있어서 이 스코어를 보는 거든요. 예매 스코어라든지 그쵸. 이제 첫날 스코어를 보게 되는데 이 첫날 스코어에 대한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들이 다 사용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요. 예. 시장을 위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이 분위기를 막 만드는 그쵸. 상황이기 예.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름 시장을 계기로 해서 한번 한국 영화가 쭉 풀릴 수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영화들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올 추석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추석 시장까지 쭉 영화를 풀어만 준다면 혹시 추석 시즌 내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있나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케팅을 하더라도 여름 영화 마케팅들이 세기 때문에 묻힌단 말이에요. 예. 이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내가 처음 릴리즈를 할 때 이슈가 빵 하고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여름 영화들이 이슈들이 빵빵 터지주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묻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추석 영화들은 예. 지금은 다들 조용히 있는 거죠. 그 영화들은 묵은 영화들은 아니죠? 그럼 추석 시즌까지 지금 나오는 영화들은 묵은 영화도 있고요. 묵은 영화도 있어요. 네. 하여튼 묵은 영화라도 분위기가 좀 타지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볼거리가 있다라고 예. 생각되면 관객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 극장이라는 게 그래요. 극장은 모든 상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유행을 타듯이 유행이 지금 탈 것이다. 이런 유행이 앞으로 이제 당신의 시장, 당신의 옷 패션에 올 여름은 이런 패션이 유행할 것이라서 쇼를 하잖아요. 마치 극장은 그런 쇼하는 장소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유행했던 옷을 올해 쇼를 하면 그게 먹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케팅은 좀 영리하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외국에서도 그래서 항상 한국 시장을 공략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게 한국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흔히 얘기하는 묵은 영화들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영화들이 풀리니까 다시 한국 영화 산업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다시 근접해 나가고 1,000만짜리 영화들이 빵빵 터지는 그 시절이 다시 올까요? 1,000만 영화가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500만 영화들이 나오다가 그 중에 하나가 1,000만 영화가 되는 거지.
500만 영화 없이 1000만 영화 된다고 했다면 이거는 예, 예.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생겨서 시장에선 되게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한국 영화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에서 500만 대의 중간, 그러니까 500만에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영화들이거든요. 네. 그런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맥시멈 시장은 500만 시장이에요. 500만 시장은 왜냐면은 1인당 객단가를 생각해 보세요. 객단가를 생각하면은 약 4천 얼마가 그 극장이 아닌 이제 배급사로 오게 되거든요. 4천 얼마에 150만을 하면은 약 100억이 넘는 영화도 손익분기점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시장을 보고 우리가 영화를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 그러니까 A급 영화들은 그 정도 시장이 그 정도 제작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이면 되는 거잖아요. 500만 영화의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중에 하나가 관객의 붐을 타서 추가 수익이 얻어지는 게 1000만이에요. 그러면 나는 500만 원 할 거야. 근데 운 좋으면 1000만도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무조건 내 영화는 1000만 원 가야지. 이런 시장만 형성이 되면 부익부 빈익부만 커지는 거죠. 예, 아니 그 질문 뭐지?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네. 돌아가느냐? 가능하다?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설렁탕 값이 15,000원이 될 때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면 예. 가격을 내리든지. 의미심장하네. 결국은 그 영화 요금의 문제를 절대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관객들은 가격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왜 예민하게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년 동안 3,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번 올렸다는 거는 관객들은 가격에 예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잘못된 판단이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렁탕 값이 15,000원이 될 때까지 관객은 예전으로 회복되지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야, 이런 얘기는 진짜 아무도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해 주셨네요. 저것도 있는 것 같아. 정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극장들이 우리가 요금 얼마 올리든 올 새끼들은 다 와서 영화 보게 돼 있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극장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게 관객이어야 돼요. 예. 관객이 그 극장을 욕할 때까지는 행복한 겁니다. 관객이 극장을 무시하면은 그땐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지금 계속 관객들이 극장을 욕하고 우리 영화 산업을 욕한다는 거는 아직은 행복한 거예요. 그 정도로 관객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극장은 조금 정신 차려서 가격을 내려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극장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본인 영화 만들어서 극장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몰라 또 나중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영화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영화가 문제다. 영화 자체가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좀 꽤 나오고 있고 관객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게 지금 범죄도시 3란 말이에요. 잘 되고 있어요. 범죄도시 흥행이 어느 정도 갈지 예측과 그 부분을 좀 한번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이제 지금 뭐 800만이 넘는 영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무슨 이 산업에 있어서 큰 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추이로 봐서 1,000만은 넘을 수 있겠죠? 뭐 2편이 1,200만이 됐는데 예.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일단 뭐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일단 한국 영화 시장은 1억의 시장만 보시자고 2억을 하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1억은 나머지 1억은 외화가 가져가는데 자꾸 거기까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뭐 그렇죠? 우리가 그냥 1억이에요. 1억의 시장에서 한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1억에서 센 영화가 나와가지고 5천만 원 했어. 근데 그게 5편이 5천만 원 했어.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나머지 영화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냥 아주 숫자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1,000만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500만 영화들이 많다고 그때 1,000만 나올 때는 박수 쳐줄 일이지만 예. 지금까지 시장이 안 좋을 때 1,000만이다? 박수를 그냥 천천히 쳐주죠. 그냥 야.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우리 대표님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게 되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었는데요. 범죄도시 3가 잘 되고 있고 다들 박수를 치고 있어요. 한국 영화 살아날 것 같다. 영화만 잘 만들면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우리 대표님이 한번 페이스북 친구 맺어보세요. 팔로잉 하시던가. 왜 흥행이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범죄도시 3의 스크린 과다한 스크린 점유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를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 양보되고 있고 그다음에 극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기존에는 불법인데 이런 거 지금 왜 불법이 아니지? 그냥 어려우니까 넘어가 이런 분위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예. 처음 범죄도시가 이제 범죄도시 3가 개봉되면서 주말에 상영회에서 점유율이 70%가 됐어요. 스크린 점유율인 거죠. 상영 횟수요. 상영 횟수. 스크린으로는 아, 이제 예, 지금은 예. 독과점을 얘기할 수 없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총 상영 횟수에서 70%를 차지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 상영 횟수 중에 70%가 네. 범죄도시 3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70%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잡았던 게 50%였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뭐 공정환경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할 때도 50%는 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심리적인 서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70%를 넘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예. 전부 다 범죄도시 잘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잘 되는지만 굳이 70% 넘겼다? 왜 넘기면서까지 그렇다면 그렇게 넘겨서 관객 수가 많이 들었냐? 회당으로 볼 때 회당으로 그때 계산하니까 1회당 40명인가 밖에 안 들었어요. 수채 횟수를 줄여도 그러니까 그거는 상영 횟수를 줄여도 그만큼 관객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한 회당 평균 그 극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 4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관객이 들었을 것이 그만한 관객이 들었을 텐데 굳이 상영 횟수를 넓혀서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영화가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영화 상영할 수 있는 거를 다 뺏어가면서 상영 횟수를 늘렸지만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는데 왜 그거를 독과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죠. 다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다른 영화가 상영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영화 충분히 상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말을 안 하고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 계속 독과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썼던 거죠. 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시장 보호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보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약자들 중심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크린 독과점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영화 흥행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맞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외에 작은 영화들 뭐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장르 영화라든가 독립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정말 요즘 극장에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 차원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지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상영 횟수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거든요. 예. 그때 왕창 뭐라는 거예요. 그쵸. 아침 저녁을 다 빼. 맞아요. 그리고 횟수를 또 일부러 독과점을 덜 만들기 위해서 횟수를 늘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아침 8시에 시작해. 그러면 횟수가 많아지니까 독과점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비율을 거구나. 낮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조가 1회가 8시 거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게 뭐 범죄 도시가 아니에요. 그건 예. 딴 영화를 다 집어넣어. 그렇구나. 네, 딴 영화를 집어넣어서 피크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대에 범죄 도시 다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관객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갔더니 범죄 도시밖에 없네. 자, 관객 입장에서는 범죄 도시밖에 없어? 아유, 뭐야.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배급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영화를 뺀 배급사 입장에서 야, 범죄 도시가 간댄다. 우리 영화 그때 가면 안 된다. 왜? 어차피 피크 타임에 우리 못 들어가잖아. 네. 아니, 그 많은 스크린에서 배급사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저희가 소위 아주 이른 시간 아니면 아주 밤 늦은 시간에만 상영되는 영화들은 오히려 그 독과점 영화의 그 독과점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야, 그건 새롭게 알았네요. 야, 치밀하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부지런하거나 예. 잠이 없으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만드는 시장이 과연 올바른 시장인지. 예. 8개 스크린 있으면 1개 정도는 피크 타임에 독립 영화나 그다음에 다양성을 위해서도 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항상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같았으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 야, 어려우니까 일단은 전체를 다 살리고 보자라는 명분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될수록 결국 약자들만 죽어나고 얼마 전에 아는 그 독립영화 감독님을 만났는데 실질적인 흥행 목표가 3,000명 얘기하더라고요. 3,000명. 근데 3,000명도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고 뭐 우리 대표님 지적해 주신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안타깝고 씁쓸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한국 영화가 잘 되길 바라긴 하지만 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이건 뭐 충무로도 마찬가지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지금 극장들도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특별관 위주의 흥행 쏠림 현상이 좀 느껴지거든요. 어떤 영화들은 IMAX, 4DX, 무슨 스타리움, 스크린X 이런 데들은 그냥 자리가 없는데 일반관들은 텅텅 비어있는 이런 현상도 보이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여기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OTT 때문에 작은 영화들은 OTT로 보는 게 정착이 되고 결국 극장은 우리가 문화생활 이전에 내 비용 대비 최대한의 만족도, 볼거리 중심의 영화들로 채워질 것이다. 영화 산업, 극장 산업은 망하진 않지만 풍토는 좀 바뀔 것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향후 영화 산업과 극장 산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대예측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그 풍토상 우리나라는 중저예산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음. 이미 이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만들어지과 동시에 일단 그 시장은 빠이빠이 했던 시장입니다. 이미 빠이빠이 했던 시장인데 그 상황에서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상업 영화, 그러니까 좀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업 영화 그 외 시장으로 보면 그 외 시장은 홍보할 수 있는 시장도 없고 그렇죠. 알릴 수 있는 시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모르니까 그 영화 안 보는 거고 좀 뭘 알아야지 보지. 예. 알지 못하니까 안 보는 시장이 되고 알아도 아침 8시 상영하는데 어떻게 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없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은 이미 끝난 시장이다. 그러면 이 다양성이 끝난 시장에서 그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지금 시장이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깨지고 다시 형성이 돼야지 기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시장을 자꾸 다양성을 어쨌든 껴넣으라니까 꼈다가 이게 아닌가 하고 빠지고 꼈다가 아닌가 하고 빠지고 해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는 거기는 있지만 여기 없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마니아 시장이에요. 그 마니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어차피 그 마니아들이 집에서 혼자 OTT를 보는 시장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왜 그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마니아틱하게 보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혼자 방에서 홀로 보게 만드느냐? 이 환경을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만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소비성 시장으로만 바뀌어버린 이 시장을 어떤 생산적인 시장을 바꿀 수 있느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완전 망가진 다음에 새로 형성돼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뭐 요구할 수도 누구한테 이걸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 해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예.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기대도 안 되고. 야, 역시 그래도 과격해. 리셋 버튼 한번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아이고, 오늘 장시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바뀐. 근데 이거를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단성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단성사 극장에 박승필이라는 그 극장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극장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100% 영화 투자했잖아요. 결국 아리랑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추장전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장화홍련전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50년대 넘어와서 극장에서 투자를 계속했잖아요. 영화에. 그들은 번 돈 가지고 다 100% 투자했어요. 자, 지금 극장들이 100% 극장에서 돈 번 거를 다 100% 영화에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1억이란 관객이 들어왔으면 1억의 관객이 얼만데 4천억이에요. 아니죠. 1조예요. 1조. 1조라는 시장에서 1조라는 시장에서 극장에 가져가는 게 6천억 정도 돼요. 6천억을 다 영화에 쏟느냐? 안 쏟고 있잖아요. 예전에 다 쏟았어요. 그 쏟는 시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 오늘 의미 있는 영화 좀 만들어 볼게. 모두 해볼게. 안 되도록 우리 극장에서 걸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만들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돼 있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극장에서 번 돈 본사로 들어가. 그리고 본사에서 결정해. 여기서 3분의 1만 영화에 투자해라. 그러고 나서 3분의 2는 그냥 본사에서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올바르게 저예산 영화, 그다음에 올바르게 다양성 이걸 외칠 수 있냔 말이죠. 머리띠 메고 아니 화염병 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극장들에서 많이 영화판 극장 산업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 대표님 준비하신 영화에도 투자를 좀 해야 될 텐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전 센 영화 만들지 않거든요. 50억이면 되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종종 좀 봬요. 자주 오세요, 대표님. 아이고 또 빠진 게 있네요. 자꾸 이제 끝나려니까 빠지네. 예.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 하고 가세요. 예. 한국 영화가 후지다. 얘 후져요. 지금 후진다. 왜 후져지고 있느냐? 이걸 다 지금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획과 작가가 빠져버렸어요. 그쵸. 기획자가 없어지고 작가들이 방송으로 가버렸어. OTT로 가버렸어. 그쪽으로 가버렸어. 좋은 작가가 없어. 왜 없어? 그만큼 또 대우를 안 해주니까. 대우를 해주면 오잖아요. 또 우리 과거 얘기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하게 되지? 옛날 사람이라. 아니 제가 요새 이제 옛날 책들을 좀 많이 읽는데 신상옥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요. 예. 이분은 작가를 모셔오거나 원작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살 때 영화 제작비 그 당시에 영화 제작 한 편에 돈을 줬대요. 그러니 작가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런 시장이 왜 갑자기 지금은 왜 작가들을 그렇게 궁핍하게 만드는 시장을 만들었는지 우리는요 작가를 키워야 되고 작가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네.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지는데 좋은 감독만 몇 명 있다고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좋은 제작자 몇 명 있다고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작가와 기획자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면 뭐야? 기본적인 생활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서 그래도 돈 좀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얘기해야 되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판이 완전히 리셋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 영화사 다닐 때도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영화 제작사 말고 기획사라는 표현 많이 썼고요. 기획만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기획해서 시나리오까지 딱 해서 그냥 넘기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시스템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니까 기획은 뭐냐? 관객을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감독은 뭐냐? 작품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예. 근데 감독이 기획을 해서 영화를 만든다?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관객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고 이게 뭐야? 예. 자기를 위해서 영화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영화 재미없네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획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획자가 들어가야 돼요. 기획자는 뭐야? 계속 관객이 뭘 하지? 관객이 원하는 게 뭐지? 관객이 이런 걸 원하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와야지 내가 흥행을 할 것 같네? 그래서 이런 장르를 개발해야지? 이런 장르를 만들어야지? 이 장르를 맨날 스릴러 영화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 가끔은 야 이런 코미디 영화가 하나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이런 고민을 하는 기획자가 있어서 감독 작품만 고민하는 감독과 매칭이 돼야 되는데 요게 지금 빠져 있어요. 왜? 얘들을 키우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기획 프로듀서예요. 그렇죠. 기획 프로듀서가 이 기획 프로듀서들이 좋은 작가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친해져야 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걔 집안 사정도 알고 뭐 보태줄 거 보태줘야 되는 이렇게 끈끈한 관계의 작가가 있어야 되죠. 그런 작가들에서 야 너 이 영화 만들 때 나 이만큼 너한테 돈을 줄 수 있어. 그 너한테 보상해 줄 테니까 너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시나리오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같이 왜 시나리오 만들 때 거의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 이상의 돈을 그리고 1년의 연봉만 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작품 할 때까지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은 줘야 되죠. 그것이 보상되지 않는 이상 이 판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예, 지금 함축적으로 왜 한국 영화가 뭔가 후져졌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그 영화 제작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뭐 지금 요즘 대기업들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난 그 얘기 듣고 이제 기절할 뻔했어요.
그 소위 얘기하면 투자 배급사에서 시나리오 장당 점수 매겨서 평가한다는 이야기 듣고 야 이건 진짜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내가 대기업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 그예요. 계산만 잘하면 돼. 음, 당신들은 기획이나 이게 아니라 자 10이 들어갔으면 10이 나올 수 있는 요 계산법. 만약 10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계산법. 주산만 잘 튕기면 되는데 왜 엄한 데까지 관계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대기업에 계신 사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걸 듣고 계시다면은 절 욕해도 되지만 당신들은 온실 속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야전에 살고 있어. 우리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 온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편안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모르잖아. 그리고 이 산업을 조금 제대로 볼 줄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이 왜 계산만 잘하는데 왜 엄하게 여기까지 들어와? 오지 마세요. 예. 저걸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니들이 영화에 대해서 뭐 알아 이거지 뭐. 예. 예, 아니 다시 한번 이제 7월 달부터 흥행 한국 영화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또 어떤 영화가 승자가 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시간 될 때마다 좀 오세요. 아, 예. 최소 뭐 한 달에 주시면 뭐. 최소 한 달이라도 한 번이라도 오셔서 네. 근데 예측도 하시고 그 예측이 맞는지. 근데 이런 얘기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좋아하죠. 예. 저희는 그리고 이게 또 거만 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니 근데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흥행 추이 보고 흥행 스코어 알아맞추시거나 그런 것들을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적중률이 뭐 물론 100%야 다 어떻게 맞겠습니까? 거의 100%예요. 아, 죄송합니다. 100% 맞습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험과 우리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석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거라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도 많이 맺어주시고 앞으로 저희 방송에 자주 모실 테니까 예, 한번 저희가 주기적으로 코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영화인으로서 이제는 충무로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제 충무로는 끝났습니다. 예, 충무로는 끝났고 한국의 영화인으로서 우리 영화 관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충무로가 끝났다는 얘기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무로가 탄생됐던 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영화의 환경이 황폐화됐거든요. 그때도 이제 영화의 본거지는 서울이었는데 황폐화됐어요. 근데 그들이 필동에 국군 촬영소가 있었어요. 국군 촬영소의 기자재나 거기에 있는 걸 좀 빌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이제 전쟁이 되면서 다시 서울로 복귀하면서 그들이 모였던 곳이 충무로 3가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서 1956년에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또 한 번 데이트를 치면서 한국 영화 그때부터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제 정성기가 됐죠. 그런 다음에 고맙게도 고무신 관객들이라고 하는 그 주부 관객들이 극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도 거의 한국 영화 관객, 한국 영화만 관객 1억이 넘게 존재했죠.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2,500만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주고 관객들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옛날에 선배님들이 만들어줬던 충무로가 끝나면서 좋게 리셋이 됐어야 되는데 좋게 리셋이 안 되고 지금 너무 더 황폐화된 느낌이 생기고 마치 한국전쟁이 벌어져서 초토화된 느낌을 느끼게 되면서 이 충무로라는 것이 이렇게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한편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겨서 영화판을 만들었고 전쟁 시기에도 영화를 만든 나라예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화를 살리는 거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우리 야전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이 영화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판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할 것이고 그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화를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장시간 우리 배급 전문가이시고 흥행 예측 전문가이신 아싸. 이양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정말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